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 국정감사 첫 주가 지나가고 있죠. 시작부터 이 외교는 참사냐 성과냐 여야 공방이 치열했고요. 그 가운데 비속어 논란, 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고등학생의 윤석열 차 그림에 문체부가 경고를 한 파장, 또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다가 낙탄이 된 현무2 미사일 사태, 소통 오류. 자, 감사원 감사도요, 지금 여야가 치열한 그러한 이슈인데, 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뉘앙스가 살짝 바뀌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경제 관련 상임위들입니다. 지금 8월 경상수지가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모두 적자로 돌아선 쌍둥이 적자 상태가 됐죠. 자, 경제부총리는 이 침체는 더 갈 것으로 보이는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 또 이렇게 좀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제대책회의의 발언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국토위에서는요, 이 장관이, 원희룡 장관이죠, 깡통 전세 우려하면서 대책을 이야기했는데 과연 전세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전기 가스 요금 인상에다가 이제 택시비도 대폭 오를 전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무산이 됐습니다. 한미일은 장외에서 규탄을 발표했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통화로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수시로 격의 없이 연락을 나누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국내에서도 수시로 격의 없이 연락을 나누는 소통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외교와 안보, 이 외벽, 바깥의 벽을 두텁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경제, 민생, 민심이 핵심입니다. 다시 기대하고 기대하는데요, 오는 주말 골프장에서 의원님들 보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오늘 새벽에요,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받았네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만나실 수 있고요. 2부에서는 시사본부가 미처 다루지 못한 이슈들을 모아 소개하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금요 톱10 스포츠본부도 진행하겠습니다. 자,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오늘의 디저트송 신청 매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봅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속보 먼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9.19 합의, 이거 2018년 9월 19일에 남북 군사 당국이 합의한 내용인데 이게 파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네, 이게 뭐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실도 이런 언급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관련된 내용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7차 핵실험을 북한이 했을 때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할 수 있냐,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북핵 대응을 해가는 한미일 이 3개국이 외교부와 안보실,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해서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 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핵실험 같은 북한의 중대 도발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합의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 이걸 닫지 않은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석이 돼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율성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기자들도 이걸 좀 물어봤는데 윤 대통령도 지금 뭐 대응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이 9.19 이 합의를 우리가 먼저 파기할 가능성 계속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당장 발표는 어렵겠죠. 여러 가지 이제 북이 핵 7차 실험을 할 경우에
네. 이제 시나리오들을 한미 당국이 마련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그중 하나의 이제 카드일 수는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남북이 합의를 했는데 북쪽도 간혹 남쪽이 어겼다. 뭐 한미 군사훈련 등 또 9.19 군사합의 어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훨씬 도발을 많이 하고 많이 어기니까 이 군사 분계선의 긴장감을 낮추기 위한 조치였는데 이게 있어야 북한이 합의를 어겼다라고 계속 좀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요? 이거 이제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9.19 합의가 사실 이제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남북 사이의 어떤 성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실효적인 이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공격을 사실은 지난 대선 시절부터 많이 해왔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뭐 이게 뭐 표면적으로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 완충지대를 설치해서 일체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지만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해상으로 미사일을 쏘거나 공중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9.19 합의를 파기하는 행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네. 사실 9.19 합의는 엄밀히 따지면은 휴전선 인근에서 일어나는 이 국지적인 군사 충돌을 좀 예방해보자는 차원의 목적이 컸어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육상에서는 이제 휴전선이고 해상에서는 NLL에서의 네. 이제 충돌을 막아보자는 거였는데 이게 9.19 합의가 없었던 이전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뭐 목함지뢰 사건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NLL에서는 거의 뭐 수시로 충돌했었던 사실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막는 완충 역할은 북한한테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네, 많이 네. 됐었던 거기 때문에 꼭 이거를 깨고 다음 스텝을 가야 되느냐 하는 거는 조금 좀 진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이제 군사력을 유지해야 되는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미사일 실험을 해서 우리 이제 안보력을 강화하는 차원의 문제인 거지 왜 이걸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는 게 북한의 주장인데 우리도 미사일 시험을 하고 우리도 이제 미국하고 미사일 지침을 폐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정거리라든지 탄도 중량이 장거리로 제한이 가는 거죠.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3,000km까지 가는 현모를 새로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북한하고 협의를 할 때나 혹은 뭐 서로 이제 의견 충돌을 할 때도 우리말이 먹히기 위해서는 장치가 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도 지금 육군 산하이긴 하지만 미사일 사령부가 있고 향후에 육해공 외에 이 미사일 군을 또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전문가 사이엔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지금 이런 이제 속보도 나오고 하는 와중인데 어제 일이었죠. 이 북한의 전투기와 폭격기 무려 12대가 우리 군이 자체 설정한 특별 감시선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무력 시위를 벌였다. 우리 군도 여기에 대응했다. 이건 또 무슨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북한 전투기와 폭격기 총 12대가 우리 군이 이제 자체적으로 설정해 놓은 특별 감시선 네. 뭐 이걸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도 이제 대응하게 되는데요. 이걸 북한이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네네네. 설정한 거니까요. 북한이 거기 이제 내려와서 1시간 정도 어떻게 보면 비행을 했다. 이거는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례적이죠. 우리도 이제 KF-16, 뭐 F-15K 30여 대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맞대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련의 흐름이 계속 있는 겁니다. 지금 미사일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어제도 지금 아침에 미국의 이제 이 로널드 레이거함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동해로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발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비행기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무력 시위 비행까지 이어지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이제 7차 핵실험을 앞두고 긴장 계속 고조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F-15K, KF-16 등 30여 대의 전투기가 이제 비상 출격을 해서 맞대응을 했다. 자, 다른 것보다 너무 좀 이게 군사적 도발 거기에 대한 대응 그리고 약간 충돌 위험 이런 것들이 빈도가 잦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수위를 좀 순차적으로 높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뭐 사실은 이게 이제 공중으로 우리가 설정한 선을 이제 넘어오는 경우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네네.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보통 이런 어떤 도발을 행할 때 NLL을 해상으로 넘어오는 거를 많이 했었거든요. 북한 네. 쪽에서는. 근데 이제 NLL로 이제 넘어올 경우에는 충돌 위험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먼저 이제 공중으로 한번 선을 건드려 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공중으로 선 넘어오는 경우가 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이 기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네.
전투기 띄우면 기름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죠. 훈련도 잘 못해요. 네. 실제로는 이제 우리랑 비교했을 때 훈련 양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다라는 얘기는 군에 이제 있는 분들은 많이 하던 얘기인데 그만큼 북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 반발 수위를 높여서 조금씩 높여가는 방식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진행자 지금 걱정해 주신 것처럼 계속 좀 충돌 위험이 높아지는 긴장이 고조되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공중에서는 북한의 경우는 기억나는 게 요즘 영화 소재로도 나왔습니다만 이응평 대위의 미국이 기순 이런 거였는데 네. 이 그동안 방공 식별 구역은 오히려 중국 이 군용 항공기 편대가 그렇죠. 진입을 한다든가 혹은 또 동해상에서는 이 우리 군함에 대해서 일본의 이제 항공기들이 너무 근접 비행을 해서 레이저를 쐈다 이런 논란 사과라고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북한 이제 전투기들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어제 기시다 일본 총리와도 통화를 했는데 한일 빠른 시일 내에 좀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제 북한 도발에 대해서 한미일이 좀 굳건히 대응해야 한다. 이런 좀 안보 현안 논의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어제 오후 기시다 총리와 통화한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그런 내용으로 통화가 있었다라고 강조를 했고 북한의 핵도발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한미일 3국이 긴밀한 안보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굳건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인식을 같이 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의회에서 한 얘기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네. 한국은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 함께 협력해야 할 파트너다. 이렇게 발언 데 대해서도 같은 내용과 생각을 서로 공유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과거와 같이 좋았던 시절로 되돌아가서 기업과 국민의 교류가 원활해지면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같이 했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또 이제 전혀 다른 시각인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의 최근 이 동해상 해상 이 연합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격한 또 비판을 내놨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을 끌어들여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네. 일본 자위대가 이제 헌법상의 공식 군대가 아닌데 아니죠. 이거를 우리가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합동 군사 훈련을 한다는 거는 이제 상대국의 이제 군대로 본다라고 네.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훈련이 이루어진 장소가 하필이면 이 독도 근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또 이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적한 포인트도 있지만 전문가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는 최근 들어서 이제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가 한국을 향해서 다소 좀 완화된 측면을 보면 물밑에서는 어떤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단순히 한국 일본 사이가 다시 좀 좋아졌다. 라는 게 그냥 그 당위로서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동안 충돌했었던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면서 가까워질 것이냐. 결과가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외교적 성과를 가져올 거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은 주로 이제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한미일이 안보 협력을 한다는 쪽에만 초점이 주로 맞춰져 있고 네. 실제 그 한국과 일본 사이를 멀어지게 했던 일본의 이제 2019년에 무역보복 행위라든지 혹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역사 문제라든지 이게 지금 어떤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 부분들은 그냥 일단 덮어두고 북한을 대상으로 한 안보 협력을 먼저 진행을 시켜서 뒤로 좀 밀어주자라는 걸로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일본은 얻어갈 수 있죠. 일본은 미국이 계속 요구하는 것처럼 사실상 정식 군대로 자위대를 끌어올리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어떤 군사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얻어가는 게 이제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거는 뭐냐. 이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첨예한 사안이 있습니다. 과거사 관련해서는 네.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 이 국내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지금 하나 뜨겁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안을 얘기했어요. 대위 변제 방식으로. 네. 근데 일본이 이것도 좀 안 받아들이는 분위기고. 두 번째는 대위 변제 방식은 또 이제 피해자들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아니다 하는 거고 남북 기업이 출연해서 재단이 이제 배상하자라는 건데 자 어쨌든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이 전략물자 수출 규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건 일본이 취한 거고 좀 일본이 풀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될지 두 가지 사안 과거사와 현재사 이슈가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 어제 굉장히 뜨거운 이 이슈가 될 뻔했는데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네. 약간 묻혀버렸어요. 이준석 전 대표 지금 하나는 법원이 심리를 한 가처분 이건 기각이 됐고요. 그럼 정진석 비대위의 직무집행 효력이 유지된다 이것이고 네. 또 하나는 오늘 새벽에 나왔나요? 추가 징계가 그렇습니다. 나왔죠? 네. 이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럼 6개월에 더해서 그렇습니다. 6개월 하면 원래 이제 내년 1월 9일에 이제 복귀를 하는 네네네네. 거였는데 그게 무산이 돼서 2024년 1월 9일에 복귀를 하는 상황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당원권 정지가 3년까지 될 수가 있는데 최대 3년. 1년 반이니까 이건 진짜 중징계가 내려진 셈이죠. 네네. 그렇게 되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진짜 이제 전 대표 뭐 대표라고 해야 되냐 전 대표 해야 되냐 네네.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전 대표로 이제 굳어지게 된 셈이 됐고요. 네네. 공식적으로 전 대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가 이렇게 되면서 이준석 전 대표 대표직뿐만이 아니고요. 2024년 총선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2024년 4월 총선의 공천도 힘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언급하신 것처럼 가처분 신청이 이제 각하가 되거나 국민의힘에 대한 건 각하가 됐고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에 대한 것은 기각이 됐는데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법적으로 또 어떻게 해볼 가능성도 본안 소송은 있지만 그건 네, 뭐 네. 시간이 나중에 오래 걸리는 일이고 거고. 가처분 신청을 다시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네. 법적인 판단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공식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사라진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좀 외로운 그런 상황이 됐고 당내에서도 당원권 정지 징계가 더 늘어나게 되면서 네네. 이제 언제 복귀를 하더라도 전 대표 입장에서 있다가 복귀해서 당원권 정지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공천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네. 좀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슈는 2부에서도 좀 쟁점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그러면은 임 작가님 뭐 이준석 대표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말을 아끼고 네네. 있는데요. 어제 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먼저 나왔죠, 아직. 그렇습니다. 이제 소셜 미디어 본인의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밝힌 게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갈 길을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해석해 보자면 그동안에도 사실 당내에서는 우군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네. 사실은 사법부의 1차 가처분 신청에서의 승리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당내 싸움을 계속 이어왔는데 이제는 뭐 기다릴 수 있는 사법부의 결정조차도 없어진 셈이기 때문에 더 외로워졌고 더 고독해졌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덧붙여자면 지금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고 길게 싸움을 이어가야 되는 외롭고 고독한 게 좀 빨리 터널을 벗어나면 좋은데 네. 길어지기까지 했군요. 험난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준석 대표 이제 여러 가지 또 사면 초과에 몰렸다. 자, 하나는 이제 정진석 비대위는 이제 적법하다라는 판단이니까. 네. 그럼 이게 조기 전대로 가겠네요. 조기 전대로 갈지 네. 아니면은 이제 오래 하자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은 내년 최소한 초는 돼야 된다 이런 네네. 얘기도 있거든요. 아직은 이게 뭐 중지를 모아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올해보다는 내년 초가 좀 유력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도 뭐 1말 네. 2초. 왜냐하면 국정감사는 10월 뭐 24일 끝나지만 네. 그 이후에도 예산 정국이 있고 그렇죠. 또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도 여야 전선이 강하게 서질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당이 전당대회 국면으로 가게 된다면 제대로 이 대야 이 정계를 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맞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예. 그 조기 전당대회라는 얘기가 나오고 서두르는 움직임이 있었던 이유가 내년 초에 1월 8일에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끝나고 복귀할까봐 이게 초조했던 거거든요. 추진된 건데. 근데 이제 사실은 복귀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네네. 당내의 이제 주자들 입장에서도 지금 김기현 의원만 좀 급해 보이고 네네네. 나머지 분들은 오히려 좀 느긋하다? 시간이 좀 생겼다. 이제 좀 이렇게 슬슬 워밍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린 분들이 많습니다. 네.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그렇고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하는 게 급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정호 기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마 내년 2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혹은 그 이후.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이 급하지 않아졌다. 시간을 벌었다. 연말에 하면요. 컨벤션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지나고 이제 다 정치에 염증난 국민들이 네. 연예 대상, 가요 대상 이런 거 봐야 된단 말이에요. 캐롤 들어야 되는데. 캐롤도 듣고 연기 대상. 네. 올해 그다음에 또 이제 K 한류 드라마 영화 이제 그럼요. K 팝은
워낙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네. 정치보다는 예능으로 몰리지 않을까. 자, 연말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해주셨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도 이준석 전 대표 질문을 받았는데 답변이 나왔나요? 네, 뭐 기자의 질문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 판결로 정진석 비대위 정당성이 인정이 됐고 대선을 같이 했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윤리로부터 추가 징계를 받았다. 네. 이런 질문에 글쎄 다른 질문을 좀 해달라. 제가 당무에 답한 적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언론을 보지 않아서 하고 회피하셨던 적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쪽에 좀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아까 정리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2024년 1월에 당원권이 회복이 되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의 2024년 차기 총선 공천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죠. 대체로 그렇게 보는 게 왜 그러냐면 4월에 이제 총선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네. 보통 이제 뭐 2월에서 3월에 걸쳐서 이제 공천을 심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는 할 수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여러 핸디캡을 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당협위원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이제 기반을 좀 더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좀 다른 어떤 경쟁자들에 비해서는 부족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당원권 정지가 1년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네. 공천 심사 과정에서 핸디캡을 주려면 굉장히 큰 핸디캡을 줄 수 있는 사실상 탈락할 수 있는 핸디캡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2024년 그 초에 1분기 그 시점에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준석 대표의 복귀가 필요하다라는 신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공천을 받기 어려울 어렵다. 텐데 정치 상황이라는 게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그때 네. 만약에 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준석 대표의 예전 어떤 메시지의 파워라든지 혹은 뭐 젊은 지지층이라든지 이런 게 급하다 필요하다 하면 또 복귀시킬 수도 있는 거. 네. 이 얘기를 사실 이제 김용태 최고위원도 이제 그래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했더라고요. 자,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2시 41분 넘어서 42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지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강변북로 구리방면으로는 영동대교 북단 부근에 고장난 차량이 서 있어서 성수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이동이 어려워졌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방면은 기름에서 정릉램프 쪽으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군포나들목 1차로에서 승용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차, 소방차들 나와 있어서 한 개 차로로만 이동이 가능하고요. 반대 강릉 쪽으로는 반월터널 부근에서 부곡 나들목까지 또 용인에서 양지터널 부근 속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원주에서 새말나들목 5km 정체되고 있는데 역시 작업 여파 때문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논산 방면으로는 유성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어 3km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평택에서 안산분기점 사이 1차로를 막고 이동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발안에서 팔탄분기점까지 더디고요. 일찍에서 금천까지도 차간거리 좁혀 지나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했던 가처분은 기각이 됐다. 그리고 어제 밤에 열렸던 윤리위는 오늘 새벽에 추가 징계 당원권 정지 1년을 또 내렸다. 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국민의힘 향방은 뭐냐? 조기 전대는 뭐 연내로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언론마다 논조가 달라요. 네. 전당대회 기조로 전환 이런 헤드라인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기다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가 됐죠. 네. 야당에도 전달이 됐는데 뭐 가장 확실한 건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 공약 때 나왔던 것을 정부 조직 개편에 반영한다. 네. 이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여성가족본부를 이제 신설하고 그리고 또 여성 취업 관련한 문제 등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고 이게 해체되면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시행이 될 텐데 지금 여가부 폐지 21년 만에 간판 내린다 이런 기사가 오늘 쏟아지는데 네. 확정적입니까?
뭐 이거는 뭐 법을 이제 발의를 하는 거니까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발의를 한 상황이 됐고 국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뭐 여야의 표결로 결정이 될 텐데 뭐 쉽진 않겠죠.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이제 과반이니까 네. 민주당은 부정적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이렇게 해야 지금 상황에 맞는 더 정말 정책을 잘 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가족, 아동, 청소년, 노인 같은 이런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 그 양성평등, 권익 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를 만들고 네. 여성고용은 고용노동부로 이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가부의 이런 정책 복지부로 가게 되면 아니 여가부 돌봄 업무가 복지부로 가게 되니까 복지부와 관리하는 어린이집과 여가부의 아이돌봄 서비스가 통합이 돼서 사각지대 없이 보육과 돌봄을 지원할 수 있다. 네네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중복적이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하나의 이제 본부로 안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시너지를 더 낼 수 있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고 국민의 힘도 이걸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처가 없어지게 되면 힘이 좀 약해지고 더 여성 정책 하는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아니 뭐 여가부의 지위가 격화되는 게 전혀 아니다. 차관보다 더 상위 직급인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이 네네. 장관과 한 팀을 이뤄서 기존 여가부 업무를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이거는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소관은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고쳐야 그래서 되니까. 이렇게 해서 시너지가 나고 지금 상황에 맞는 거다. 그리고 염려나 우려는 있지만 알겠지만 그건 뭐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커지네요. 물론 복지 영역이 많긴 한데 그렇죠. 지금 코로나 과정에서는 이제 보건위생, 방역 이런 데 이제 치중했다가 또 한때는 여기 연금 문제 때문에 박근혜 정권 때는 문영표 복지부 장관이 이제 구속됐던 일도 있어요. 네. 수감이 됐었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어떤 업무 역할은 확대된다. 잘 될까요? 지금 근데 행안부 장관이 설명한 내용이나 이제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그건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설명을 했지만 반대로 다 뒤집을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네네. 말하자면 보건복지부 산하의 본부장이 되면 다른 차관들하고 같이 예산 경쟁을 해야 되는 게 되는 겁니다. 뭐 아까 설명할 때 시너지가 가능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는 경쟁에 치여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문제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확보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장관 스스로 이제 결정할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차관급이 되면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국무회의에 참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부처하고의 업무 조율을 할 때 한 달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중요도 판단을 복지부 장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전혀 다른 맥락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여성계에서 이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양성평등 본부로 이제 편성이 될 경우에 이게 이제 성평등하고 이제 양성평등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평등일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LGBT라고 해서 성소수자 이슈까지를 이제 포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양성평등으로 하면 이제 소위 남여로만 이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유엔에서 이제 추구하고 있는 전체적인 국제 조류와 좀 맞지 않는다. 달라진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복지가 너무 커서 그동안 복지하면 뭘 다루냐면 주로 청년 문제 해결도 요원하고요. 우리 고령사회 문제 얘기 계속 이번 주에도 다루고 있었는데 경제 문제와 또 직결이 됩니다. 그런데 청년, 고령층, 노인 문제 이 사이에 여성, 청소년, 인구, 가족 다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이게 국내에서도 여성계 반발도 있지만 해외 그 외국에서도 볼 때도 여성가족부가 2001년에 생겨서 20년 넘게 있다가 폐지가 되고 뭐 기능은 이관한다고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사라지게 되면 과연 또 해외에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4월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15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여가부 폐지는 여성인권의 심각한 퇴행이다. 그래서 공약 철회라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고 뭐 가깝게는 최근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윤 대통령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련 발언을 나눈 것도 뭐 그게 이제 맨 처음에 대통령실 브리핑 안 했다가 그 발언이 없었다고 했다가 다시 또 브리핑하면서 논란은 되긴 했는데 그래서 해외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데 이렇게 여가부 폐지가 되는 게 또 어떻게 또 비춰질지 이런 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성가족부 그동안 또 논란도 있었습니다. 제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근데 이제 폐지가 답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야당인 민주당도 지금 반대 입장이고 지금 국회 통과가 어떻게 될지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는 이미 이제 폐지는 기정사실화한 상황이고 자, 이 와중에 지금 국정감사 첫 주
이제 오늘까지 하고 이제 주말은 쉴 텐데 다음 네. 주에 계속되고 3주 중에 한 주가 지나는 거예요. 임 작가님, 네. 오늘은 진행 중일 테고 어제 뭐 오늘 오전 어떤 이슈들이 주로 쟁점인가요? 어제 그 국정감사 진행된 곳 중에 역시 가장 좀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은 곳, 기자들이 가장 좀 관심 있어하는 곳은 아무래도 법사위죠. 법사위.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기 때문인데 네네네. 언론 스포트라이트가 주로 좀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충돌했는가에 초점을 맞춘 늘 언론 설전을 보도들이 벌이죠. 늘. 많이 나옵니다. 네. 어제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전에 법무부 장관은 직전에 지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날선 신경전을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았다라는 네.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굉장히 좀 격하게 한동훈 장관하고 충돌하는 양상을 네네네. 보여서 그게 좀 화제가 많이 됐는데 어제는 오히려 좀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려고 노력하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이 좀 상임위 현장에서도 웃음을 좀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 예방 정책국이 이제 법무부 산하의 기관 중에 있는데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관심이 있다는 듯이 몸을 좀 앞으로 기울여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니까 구미가 좀 당기신 모양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뭐 피감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네. 국회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같이 추진할 사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장면 자체는 좋았는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한동훈 장관만 등장을 하면 뭐 기자들의 관심도 그렇고 이제 국민들의 관심도 그렇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랑 어떻게 싸우느냐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어떤 질문의 양상 같은 것들이 네네. 주로 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논란이 된 것들을 네. 되묻는 형식. 뭐 윤석 열차에 네.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또 이제 한동훈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예민하게 네네. 대응을 하는 양상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국정감사하면 좀 더 국정감사답게 이제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의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너무 네. 언론 보도를 이제 재생산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평론가 분석이 필요해요. 그냥 헤드라인만 보고 휙 넘어가면요. 오늘도 헤드라인은 이래요. 예 의원님 하라는 박범계. 반말하시길래 말한 한동훈. 국감장 신경전 팽팽. 이것만 보면 또 싸웠네 또 싸웠어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기류는 달라졌다. 뭐 이런 장면도 있었고. 아이고 지금 경제가 큰일입니다. 이 경상수지 적자 2개월 연속 적자가 되면서 지금 뭐랄까 쌍둥이 적자라 그러죠. 재정과 경상수지가 다 적자로 돌아섰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이 비상경제대책회의 10차 회의하면서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언급했는데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만 다루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도 한입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국정감사와 더불어서 좀 경제 이슈를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2522님입니다. 점심시간 뉴스 잘 듣고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온까지 내려가니 더 춥게 느껴집니다. 이번 주는 좀 춥죠? 점점 내려가겠죠.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디저트송은 에픽하이의 춥다. 자,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이 노래 들으시고 입으로 돌아옵니다. 사계절이 어울리지 않아 차가운 알잖아 모진 성격은 사로하는 겨울 시린 바람 알 만큼 알잖아 내가 냉정이 다른 걸 겨울바다 같은 심장인 걸 배를 띄워 다가오면 알겠지 내가 섬이 아닌 빙산인 걸 난 초점을 잃었지 서리 낀 눈 시린 기억이 밟혀서 목젖 없이 비명만 질렀지 아픈 상처만 남은 빙판이었지 눈사태 난 듯 무너진 맘 추스려 보니 다시 불 꺼진 밤 너라 내가 떠도 눈 덮인 산은 녹지 않아 여긴 춥다 주머니에 손을 숨겨봐도 춥다 손을 모아 있긴 불어봐도 남이 얼어붙어서 It's so cold 자꾸 입술이 튼다 너만 춥다 이불로 내 몸을 감싸봐도 춥다 누군가의 품에 안겨봐도 가슴이 구멍나서 It's so cold 막아보려 해도 자꾸 바람이 새
없지만 난가래 끝자락에서 겨울에 멈춘 기억 따스함은 가뒀어 마른 맘에 튼살 안에서 얼어붙은 강물에 갇힌 추억 붙잡고 내 손을 놓지 않아 차가웠던 이별을 한 뒤부터 꽃피던 그 봄을 놓지 않아 벚꽃이 내가 눈송이처럼 피잖아 여긴 춥다 햇살도 내가 눈보라처럼 치잖아 나만 춥다 건드리면 다 어울리잖아 너의 손을 잡을까 겁이 난다 네가 나와 가까워지면 너의 심장도 몸살 걸릴까봐 주머니에 손을 숨겨봐도 손을 모아 있긴 불어봐도 맘이 얼어붙어서 It's so cold.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4개의 표현 중에서 틀린 말을 골라서 고쳐 쓰는 문제입니다. 흐들갑, 요새말, 가진말, 바지런. 이 가운데 잘못된 표현은 어느 것이고 그것을 바르게 고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중에서 잘못된 건 요새 말입니다. 바르게 고치면 사이시옷이 있는 요샌 말입니다. 한 출연자는 흐들갑을 호들갑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요. 흐들갑은 너무 가벼운 태도로 소란하게 떠벌리는 것을 뜻하고요. 흐들갑을 부리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또 호들갑은 경망스럽고 야단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뜻하지요. 가진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말하는 것 또는 그런 말인데요. 거짓말과 비슷한 뜻입니다. 그리고 바지런은 놀지 아니하고 하는 일에 꾸준함이고요. 부지런과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결국에 흐들갑과 호들갑, 가진말과 거짓말, 그리고 바지런과 부지런은 표현상의 어감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단어의 실질적인 뜻은 같습니다. 반면에 요사이 두루 많이 쓰이는 말을 뜻하는 요샌말은 고유어 요새와 말이 합쳐진 것이고요. 사이시옷을 적도록 돼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근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꺼내 먹어요.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오늘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 및 경북 동해안에는 10에서 5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구름만 많이 끼겠고 내륙 곳곳에서 빗방울이 약하게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이 동풍 영향으로 당분간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짙겠고요.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이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주로 동해안뿐 아니라 서해안과 경북 산지, 제주도에도 오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해상의 파도도 2에서 4m 로 높게 일겠는데 일부의 해역에서는 최대 5m까지 파도가 강하다는 것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는 흐린 가운데 제주에는 5에서 10mm 소량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레 낮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부터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찬 공기로 인해서 대기 불안정을 초래해 천둥, 번개, 우박, 돌풍이 동반되는 곳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아침 좀 쌀쌀했습니다.
있습니다. 서울은 11도로 출발했고 낮 기온 예년보다 2도에서 6도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은 좀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9도, 강릉 15, 전주 20도 등 14에서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경기 북부, 강원 내륙 산지에 서리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방안도 대통령실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합해상 기동훈련을 실시합니다. 한미 해군은 제주 동남방까지 미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을 호송하는 작전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원자재 등의 수입 가격 상승으로 지난 8월 상품 수지 적자가 약 45억 달러에 이르면서 이를 포함한 전체 경상 수지도 4개월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9월에는 다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된 고 이대준 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정보조직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속 의원 모두가 참여해 오늘 의원 발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한 주간 시사본부가 미처 다루지 못한 뉴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뉴스들을 다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름하야 스트릿 뉴스 파이터. 자, 스픽스의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저희 뉴스 전문 채널에서 많이 뵀던 뵀는데 네. 그때 항상 박영식 앵커였고 제가 패널이었단 말이에요. 네. 오늘 이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예. 공격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10대 청소년 2명이 네. 무면허 상태로 인도를 달리다가 80대 여성을 치어서 숨지게 한 사실이 이게 뒤늦게 드러났다고 해요. 네네. 전동 킥보드 사고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세종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난 8월 1일 사고예요. 네. 저녁 7시에 있었던 일인데 세종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80대 여성 A씨가 갑자기 전동 킥보드에 받치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킥보드에는 보통 한 명이 타잖아요. 네. 근데 10대 중학생 2명이 타고 있었고 아유, 요즘 종종 보여요. 커플도 타고 다니고. 네. 무지 위험합니다. 네. 인도를 이제 주행을 하던 중에 이 80대 여성과 충돌했는데 이 A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심하게 부딪혔고 네.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안타깝게도 뇌출혈로 보름 만에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80대 여성. 저녁 7시면 늦은 시간이 아닌데. 네네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이 또 모르고 계신 사실이 있어요. 예. 전동 킥보드 면허가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를 해야 운전을 할 수 있는데 킥보드를 몰던 청소년들은 뭐 당연히 면허가 없었고요. 네. 전동 킥보드 대여에 필요한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가 이게 허술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허증을 인증하는 절차가 다들 이제 앱에 있을 텐데 다음에 인증하기.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
임시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잠깐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한 거고 물론 그리고 인증 절차를 뛰어넘은 것도 그렇습니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전동 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은 금지돼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족은 당연히 분통스러운 일인데 실제 탑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런 사고가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통터는 또 전동 모터가 달린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이동수단인데 많이 위험하고 우리가 렌트카 빌려줄 때 운전면허 당연히 보는 건데 그렇습니다. 다음에 인증하기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도 뭐 한두 번은 쓰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이제 비롯해서 전동 킥보드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통계가 나왔네요. 네, 국정감사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료들이 눈에 띄는데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보니까 개인형 이동수단에 의한 사고가 1,735건인데요. 2020년에 비하자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년에는 894건이 발생했고요. 사망자를 보면 2020년에는 10명이었는데 21년이 19명, 2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유형별로 보면 전동 킥보드와 자동차 간에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요. 사람과의 사고가 600건, 전동 킥보드 단독 사고는 160건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요. 자, 이 킥보드를 타실 때는요. 헬멧도 필수입니다. 꼭 쓰셔야 되고. 또 이 면허 없이 운전하면 범칙금은 10만 원.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 착용하지 않고 타면 2만 원. 2명 이상이 탔다. 이것도 위반이고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도로에 또 인도에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가보죠. 문자 한 통으로 아이를 살렸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훈훈한 내용처럼 보이시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훈훈한 뉴스입니다. 훈훈한 뉴스죠? 깜짝 놀랐잖아요. 왜 겁주세요? 소식이 알려지게 된 배경이 지난 5일에 커뮤니티에 이제 제가 잘한 거 맞죠? 이제 한 아이를 살렸습니다. 이런 이제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작성자 A 씨가 정읍에서 호남 고속도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서대전 IC 방면의 고속도로 갓길에 책가방을 메고 있는 초등학생이 신발 주머니를 들고서 서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그렇죠. 위험한데? 매우 위험합니다. 근데 그때 날이 어두웠고요. 아이가 하필이면 좀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갓길이니까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이제 이 작성자 A 씨께서 한국도로공사에 문자하고 전화를 다급하게 합니다. 공사 측에 서둘러 가지고 지금 아이를 좀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재촉을 하는 거예요. 당시 문자 내역을 보니까 서대전 IC 나가기 전 초등학생 갓길에 있음 이런 문자도 보내고 또 1분 뒤에 서대전 IC랑 안영 IC 합수부 지점에 초등학생 있음 이렇게 이제 보냈고요. 한국도로공사가 CCTV로 확인을 해서 경찰에 인계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자를 보내니까 이게 이 톡 화면을 보니까 서대전 영업소 안내전화 계좌번호는 농협입니다. 이거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시스템인데 그 공사에서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니 다행이었습니다. 통행료 안 내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계좌부터 알려주는가 보군요.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그 아이는 왜 그 시간에 거기에 서 있었던 겁니까? 그래서 자세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배경을 보면 당시에 아이의 부모님이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는 걸 보면 가족도 이미 애타게 찾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걸 보면 길을 잃었다든지 가족과 연락할 길이 없는 상태에서 고속도로 갓길까지 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이렇게 작은 관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큰 일을 또 해결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변을 두루두루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관심이 한 아이를 살릴 수도 있고 한 가족을 또 비극에서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웃 돌보는 일에 조금 더 눈을 크게 떴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국립국어원이 한글날을 앞두고 한글날이 내일 모레잖아요. 그렇습니다. 온라인에서 행사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된 거예요? 국립국어원이 지금 이제 SNS에 한글날 맞이 누리소통망 댓글기획 행사를 알리는 이미지 한 장을 올렸는데요. 이게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시면 특정 음절을 비슷한 모양의 다른 음절로 바꿔 쓰는 걸 야민정음이라고 한다. 야민정음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거기 보면 멍멍이는 댕댕이로, 광역시는
팡 역시로, 귀여워는 커여워로, 네. 명곡은 띵곡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야민정음의 예시를 들었고요. 네네네. 그러면서 야민정음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댓글을 달아주면 이게 이제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준다는 네네. 이벤트였는데 논란이 된 이유는 야민정음이라는 뜻을 도대체 이 국립국어원이 알고 있는 것이냐 네. 이런 이제 부정적인 댓글이 막 달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들여다 보니까 온라인 커뮤니티 DC 인사이드라는 곳이 있는데 네네. 여기에 야겔이 있습니다. 야겔 있죠. 유명하죠. 유명하죠. 야겔과 훈민정음을 합성한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고 네. 커뮤니티에도 보통 다들 정치적 성향이 깔려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DC 인사이드라는 사이트는 대다수가 이제 이용자가 남성이고 보수 성향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좀 지적을 받았고 야민정음으로 이제 정치 용어죠. 전직 대통령을 부를 때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김머중이라고 부르거나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리을해로 적거나 혹은 뭐 이제 지역 관련돼서 이제 정치 이슈들 있을 때 대구를 머구라고 부르거나 네. 광주를 팡주라고 부르는 네네. 이제 이게 DC 인사이트 야겔레의 언어 문화를 일컫는 네네. 건데 이걸 마치 국립국어원이 당연한 것처럼 올리는 네.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네. 국립국어원 개방형 국어사전이 있는데 여기 우리말쌤입니다. 여기에 야민정음을 잠정적으로 삭제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요. 자, 이게 논란이 되네요. 근데 사실은 인터넷 문화, 온라인 문화가 생기고 나서 네. 국어 파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건 계속 논란이었는데 예. 초기에는 국어학자분들이나 국립 이 국어원 같은 곳이 굉장히 보수적인 대응을 하다가 너무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좀 풀어주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작을 그냥 글자의 그림을 보면 띵작처럼 읽힐 때가 있으니까 많이 쓰기들 하죠. 저 같은 노안은 정말 헷갈릴 때도 있어요. 네네. 자, 그런 건데 이제 박근혜의 근자가 예. 리을처럼 보이죠. 예. 또 이제 멀리서 보면. 근데 이제 글자를 보면 비슷하게 보여서 이러한 뭐 온라인 이른바 또 외계어들이 생기는 거다 하는 설명도 좀 필요한데. 예. 근데 어쨌든 문제는 유래 같은 걸 따져 올라가 보면 특정 성향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확산된 말을 끌어오는 게 맞느냐. 게임 용어 중에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인 용어들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청소년들이 그냥 모르고 막 쓰는데 오히려 계도해야 할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국립국어원의 네. 역할이기도 한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곳이 이제 네. 이거를 너무 무분별하게 또 받아들이는 건 아니냐, 네.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의 연장선이겠죠. 네, KBS는 이렇게 엘리베이터 옆에 가면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잘못 쓰는 말들, 저도 봤습니다. 이 정말 공식 표기, 표준어는 무엇인가 알려주는 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또 국립국어원이 많이 알려주면서 또 대중적으로 문제없이 확산된 이러한 외계어들도 뭐 간혹 정리해 줄 필요는 있겠죠. 너무 주도적으로 국어원이 나설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예. 자, 그리고 불꽃놀이 3년 만에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일단 열립니다. 여의도. 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고 네네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3년 만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예측하기로는 이게 지금 100만 명 정도가 몰릴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날씨도 이런데 몰리죠. 몰릴 수 있죠. 그리고 뭐 이제 그 촬영 통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네네.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이제 뭐 행사 진행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안전에 유의하자는 내용인데요. 지금 도로 통제는 여의동로, 여의상류 IC 통제할 거고 자동차 전용 도로는 이제 경찰과 모범 운전자 780여 명 투입해서 한강 교량 또 주변 도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정차 위반 단속한다고 하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일 수 있으니까 이제 뭐 증편 운행 같은 것도 검토하고 있고 5호선 여의나루역은 승강장이 포화살태일 경우에는 무정차로 통과한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뭐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불꽃놀이 오랜만에 즐기시더라도 항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인파도 아무튼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 소개드렸기 때문에 이거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안 되죠. 이날은.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소식과 관련해서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3년 만에 올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명당 자리 구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어렵죠. 불꽃 잘 보이는 곳. 근데 명당을 놓고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캐럿 마켓, 이런 곳이 이런 곳에서 지금 돈을 받고 아파트 발코니를 빌려주겠다, 즉 우리 집을 빌려주겠다. 이런 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코니를 불꽃놀이 시간대 그렇죠. 임대한다. 우리 집 명당입니다. 통으로 대여할 테니까 이사 후에 아예 비워져 있어서 깨끗하니까요. 오셔가지고 의자나 쿠션 돗자리 가져와서 보시고요. 근데 가격은 100만 원.
뭐예요? 호텔보다 비싸잖아요. 이런 게 있고요. 어떤 사이트에는 뭐 25만 원 이제 뭐 거래 가격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천차만별인데 제목들도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 너무 비쌉니까? 고민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 얼마나 이제 이 불꽃놀이를 위해서 명당을 구하려는 분들이 많은지를 알 수 있고, 이 대목에서 정말 본인의 집을 활용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뭐 네티즌의 의견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명당을 구하는 노력에 대비한 가격이면 이 정도도 싸다. 그래도 솔깃하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3년 동안은 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그렇죠. 이게 그 이전에는 불꽃놀이마다 이 날씨 좋은 가을에 애들 데리고 구경시켜주고 싶어서 일찍 자동차에 식구가 타고 출발을 해요. 네. 그럼 강북 강변이든 올림픽대로든 안 가 차가 한 2시간 서 있어. 그리고 저 멀리서 이제 불꽃을 차 안에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끝나고 이제 회차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광안리에서 다음에 또 하잖아요. 네. 부산에서는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다리에서 보는 시도도 있었는데, 야, 근데 사실 부산 가서 이 서울에 있는 4인 가족이 보면 이게 비용이 얼마나 많이 깨져요. 교통비도 그렇고. 그래서 25만 원 약간 솔깃. 100만 원은 좀 저희는 그리고 무리고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캐럿 마켓이나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거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또 보는데, 우리가 사실 뭐 멀리 가지 않아도 한강 인근에 호텔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날 당일 또 가격이 또 엄청 올라요. 일제히 오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또 감안한다면 이게 오히려 더 저렴할 수 있다라는 시각이 존재할 수 있겠죠. 대목이라고 하죠. 자,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가을에 안전하게 좀 시간 여유 가지고 출발하셔서 뭐 어디서 보시든 불꽃놀이 잘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유, 오늘 중요한 뉴스, 우리가 정치 뉴스에 맨날 묻혀서 이런 거 자꾸 놓치거든요. 네, 좋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스픽스의 박영식 에디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가장 화제가 됐던 뉴스 1위를 인물, 말, 장면으로 만나보는 시간, 시사 랭킹쇼 금요 톱10. 자,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 한겨레 김한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시작해보죠. 오늘의 인물, 앞에 호가 바뀌었어요. 완패 이준석. 어제가 이준석 전 대표 운명의 날이었는데 말이죠. 먼저 이제 일과 중에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대위 이 직무집행 효력 정지 신청이죠. 근데 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 그래서 이제 유지가 되게 됐습니다. 비대위가. 근데 어제 또 저녁 7시는 윤리위가 열렸는데 오늘 새벽이 돼서 추가 징계, 당원권 정지 1년. 두 가지가 다 이제 패함으로써 완패가 된 거예요. 김완 기자님, 완패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완패란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완승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완승이 안 됐어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뭐 사실 이제 법원의 판단에 기대를 걸었었는데 낮에 이제 법원의 판단이 본인의 생각과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나오면서 사실 윤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라면 인용했다면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법원이 이제 결정을 내리면서 뒤에 이제 윤리 징계도 상당히 좀 결정이 쉬워진 그리고 사실 이제 윤리위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발언이 더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이제 윤리에서 나와서 징계가 결정이 되고 나서는 발언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준석 대표의 다른 것들이 얘기가 될 정도로 좀 뭐라 그럴까 이 법원의 결정에 좀 자신감을 얻었다 뭐 이런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됐다. 자, 그러면은 최 교수님 궁금한 게 이거예요. 사실 첫 번째 가처분이 인용됐을 때 상당히 센세이셔널했던 게 많은 법조인들이 아유 정당 내부 문제에 법원이 관여 안 할 거예요. 저건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높아요. 인용이 돼서 깜짝 놀랐고 그때는 완승이었는데 문제는 같은 재판부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각.
네. 이유는 뭘까요? 절차예요, 절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헌 당규를 바꿨잖아요. 네, 바꿨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인용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비상 상황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볼 때는 이거 비상 상황은 아닌데 일부러 비상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이준석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다. 이래서 이제 인용을 해준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뭐라 했습니까? 첫째 했던 게 뭐냐면 당헌 당규를 바꾸는 거였어요. 예. 비상 상황이라는 규정을 명확하게 당헌 당규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했는데 그러면 이제 법원에 시비 걸 수가 없게 된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법원은 사실은 정당의 결정 자체의 문제를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졌느냐 또 당헌 당규에 명확히 규정된 대로 모든 절차를 했느냐 이걸 봤는데 이번은 당헌 당규를 먼저 바꿔놓으니까 그 절차에 맞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용상 뭐 논란이 될 수 있고 뭐 어린 당대표를 쫓아낸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결국은 절차적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인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자,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그게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뭐 나갔을 때를 비상 상황으로 정한다. 그렇지. 소급 맞아요. 이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법원은 어쨌든 절차를 바꿨다는 것에 좀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번 주호영 전 비대위 때와는 좀 다른 판결이 내려졌는데 김한 기자님도 같은 맥락으로 보셨어요? 두 가지 문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체적 하자가 있다라고 봤었고 지난번에는 그다음에 절차적 문제도 있다라고 봤었는데 사실 이제 지난번 판결할 때 인용이 될 때는 이준석 대표가 절차적 문제를 집중했어요. 맞아요. 근데 법원이 오히려 이거는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것 같아라고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당원에다가 비상 상황이 뭔지를 적시하면서 이제 이 불확정성을 아예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이 점을 본 것 같고요. 절차적인 부분도 이제 전국위 의결을 거친 부분이 지난번에는 논란이 됐는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사의입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거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법원은 어쨌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사실 이 법리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 거냐 이걸 떠나서 법원이 판단은 법리로 결국 하는 건데 법리상의 어떤 미비는 해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기각과 각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법원도 부담이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인용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정당 내부 문제를 다 사법부 판단에 맡기란 말이냐 이게 시끌시끌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압박을 많이 했죠 사실은 사법부에 대해서. 그것도 좀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처음 인용 나왔을 때 판사 성향도 걸어놓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자,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 1승 1패.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열린 윤리위. 자, 이제 추가해서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만 제명이냐? 그건 아닐 거다. 그러면 이제 뭐 탈당 권유냐? 그거는 이제 10일 후에 자동 실행되니까 제명과 같다. 상당히 이제 중징계가 되는 거고. 그럼 당원권 정지가 추가된다면 지난번보다는 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1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아주 여러 가지 포석이 있다고 봐요. 포석이 개인적으로. 있다? 왜냐하면 1년이 추가가 되니까 1년 6개월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준석 대표가 총선 출마를 못해요. 2024년 총선 출마 못한다. 그렇죠. 거기에 저는 방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만약에 총선 출마하게 되면 신당 창당 문제나 정계 개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만약 지금의 상황 20% 30%에서 계속 간다는 가정을 하면 물론 뭐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30%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요. 총선 전에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준석 대표가 출마가 가능하면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잘한다는 건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를. 그렇죠. 근데 본인이 이제 출마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뒤에서밖에 역할을 못 해요. 뭐 신당 창당이든 아니면 정계 개편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없다. 그렇죠. 대리인을 내세워야 되잖아요. 어쨌든. 본인이 그냥 탈당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당을 가야 당적을 되는데 버리면.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당적을 버려서 신당을 창당하기보다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뭔가를 모색할 가능성이 할 높아요. 것이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이 되고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큰 어떤 그 정당의 배경 자체가 본인을 어쨌든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했고 앞으로도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도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이 아직도 있잖아요. 젊은 층과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나가야 돼?
이런 거예요. 결국은 당원 가입을 그동안 계속 그러니까요. 계속 독려를 했잖아요.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힘을 얻어서 대표도 하고 또 총선 출마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당적을 버리든 이래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당적 버리는 순간 제가 볼 때는 영향력이 확 떨어져요. 그 내부적으로 하는 말도 별로 의미가 없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을 탈당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고 아마 대리인을 내세우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대리인을 내세울 것이다. 하지만 이제 당내 정치에 계속 영향력을 쥐고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이다. 자, 그럴까요?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결국에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얼마나 그러니까 명분 있게 들리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주장이. 여의도에서 창당은 이 세 가지 요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명분,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요소에서 이준석 대표가 뭐 창당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뭐가 보이지 않는데 다만 지금 상황을 보면 내가 쫓겨났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2번의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핵관들의 눈밖에 나서 지금 쫓겨났다. 근데 여론의 시선은 지금 윤핵관을 곱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놓고 보면 이준석 대표가 여전히 좀 발언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은 이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준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1월 정치 상황에 맞물려서 이준석 대표의 어떤 정치적 생명도 결정된다고 봅니다. 아, 지켜봐야 되겠네요. 또 이 전당대회도 내년에는 어쨌든 어느 시점인가 열릴 것 같고. 야, 그런데 지금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 당 밖으로 나가서 신당을 만들면 민주당보다 무서울 거 아니에요. 의석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그렇죠. 훨씬 더 거친 반여 정당이 될 거 아니에요. 보수 내에서. 그 부분은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여의도에서는 공천하고 상당한 그렇지.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 공천에서 지금 국민의힘 주류가 바뀐 거거든요. 그럼 항상 이럴 때 이제 공천 파동이 납니다. 그리고 벌써 여의도에서 국회의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과 시나리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기존의 국민의힘에서 이 공천과 관련해서 뭔가 잡음과 노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준석 대표를 소환하는 당 바깥으로 소환하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나중에 정치 영화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뭐 준석이가 신당을 창당한다고 돈줄을 끊어. 이런 이제 얼굴은 안 나와. 얼굴 안 나오고. 이런 장면이 딱 연상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기존 윤리위는 양도구역이나 신군부 발언 등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첫 번째 징계는 이게 성접대 의혹과 관련돼서 그 팩트는 판단할 수 없으나 증거 인멸이 문제였다. 이렇게 돼버린 거고 앞뒤가 좀 바뀌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주로 해당 발언이 논란일 줄 알았는데 가처분 신청이 핵심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거 가처분 나온 거 보고 추가된 걸까요? 원래 있었던 걸까요? 이게 윤리위의 결정이 답이 정해져 있는 주관식 서술형 문제 같았어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앞에 풀이 과정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부분인데 마침 낮에 법원이 결정을 해주니 풀이 과정을 쓰기가 쉬워진 거죠. 해제를 쓰기가 쉬워졌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법원에서 그런 판결 안 나왔잖아요. 제가 볼 때 윤리위에서 징계하는 것도 상당히 고민이 됐을 거예요. 어느 정도 할 건지가. 왜냐하면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연기했잖아요. 빨리 하려고 했다 연기했었잖아요. 그것도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고려됐다고 생각해요. 지지율도 지금 대통령이 낮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외교 참사 문제도 있고 뭐 그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논란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징계를 강행했을 때 훨씬 후폭풍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을 키우지 말자. 그렇죠. 근데 법원에서 일단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홀가분하게 징계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징계가 탈당군이나 제명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다. 이런 분석도 나와서 본인이 정말 뭐 스스로 당을 박차고 나가서 무소속이나 신당으로 가지 않을 바에라면 당내에서 어쨌든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전주의 비대위원이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서 총선 출마에 대한 기회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당내 해석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동안은 이준석 찍어내기, 뭐 이준석 쫓아내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준석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가능성도 살아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낮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이제 저는 이건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전 대표는 같이 어려워요. 더 이상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루비콘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같이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길들인다는 말은 같이 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을 어느 정도 좀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론을
끌어오게 하는 수사지 전주현 의원의 말은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두 사람 간에 다시 화합을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네. 윤석열 전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투쟁을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네. 만약에 정계 개편을 한다고 하면 총선 앞두고서 내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소리가 나오면 어찌 보면 신당을 그러니까 정계 개편의 신당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과 검찰 출신들이 새로 만들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과거에도 항상 집권 세력 내에서 해처모에서 친윤 반윤 그룹이 그렇게 나누어져서 왜냐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면 사실은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옷 색깔도 빨간색 아니라 하얀색 입고 이러잖아요. 결국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랬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반발이 일어나고 그러면 결국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서 빠져나와서 국민의힘의 친윤 세력 그룹이 빠져나와서 더 거대한 예를 들면 진보 진영의 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까지 합쳐서 그렇게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준석 변수가 국민의힘 내에서는 좀 줄어들었고 정진석 비대위는 좀 정당성을 확보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수순이 전당대회예요. 그런데 이제 대체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도 그랬었고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됐습니다만 이 뭐 1말 2초 내년이다. 그런데 이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연내로도 가능은 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자, 두 분에게 간단하게 뭐 이유 다 빼고 몇 월 며칠 열립니까? 최 교수님 몇 월 며칠이에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빙의를 하라는. 2월 31일 뭐 이렇게 찍어보세요. 2월 30일이 어디서 2월 28일. 네네. 2월 28일로 2월 28일 안 열린다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그럼 2월 28일로 찍겠습니다. 자, 이거 PD님 적어놓으시고요. 2월 28일. 저는 2월도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2월 넘어간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1년이 더 추가가 되면서 사실 조기에 해야 될 이유가 사실 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초도 넘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지지율 국면에서 좀 탈피해야 뭔가 컨벤션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넉넉히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3월. 3월이나 4월. 봄에 한다. 봄. 네, 알겠어요. 적어놓겠습니다. 3월이나 4월. 자, 최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도 나왔어요. 이준석 대표도 있어요. 높아요. 그런데 일단 물 건너갔어요. 지금 뭐 차기 총선도 어려운 마당에 사실상 이 전당대회가 뭐 내년 어느 시점에 열리건 뭐 이건 당대표 출마 불가능하게 됐고요. 그런데 눈여겨볼 대목이 유승민 전 의원이 7주 연속 1위예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빼면 그 다음에 2위 주자들하고 격차가 꽤 있어요. 자, 이거 김한 기자님. 그럼 유승민 전 의원 유력합니까? 일단 뭐 본인이 출마를 할지 안 할지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심을 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보수를 지지하는 여론층 안에서 윤석열 그 윤핵관들이 너무 독주한다. 이거에 대한 어떤 피로감, 반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에게 기대했던 뭐 공정과 상식이 모토였으니까 이게 지금 그런 정부인가 이 부분에서 이제 유승민 의원이 다시 좀 재조명받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여론은 국민은 한 방향으로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너무 한 방향이다.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 같고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지금 유승민, 이준석 연대가 이루어지면 사실상 적수가 없어지거든요. 여론조사 상으로는. 그러면 실제 투표에서 그게 구현되느냐 여부와는 별개로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수 지지층의 신임이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앞으로 행보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 굉장히 좀 주목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에 이 외교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뭐 날린 SNS 메시지를 보면 상당히 세요. 이 XX 막말도 징계하라는 네네네. 그러니까 야당 못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차기의 당 지도부가 반윤 그룹이 득세하는 것을 또 윤핵관 측은 이게 허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치는 저희가 언급을 안 했지만 지금 뭐 당대표 적합도 조사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KBC 광주방송과 UPI 뉴스가 넥스트위크 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했고요. 지난 4일에서 5일 이틀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기현 의원이 최근 여론조사 얘기를 했으니까 역선택이 들어간 그런 이 결과다.
김한길 맞아요? 정치권에서 언젠가부터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이게 역선택이다라고 했는데 심지어 전당대회에서도 막 역선택이냐 그렇죠. 아니냐. 이게 근데 뭐 1000여 명 정도의 표본은 사실 뭐 역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전당대회나 이런 룰로까지 가면 역선택이라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다 수십만 명 참여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하는데 다만 이런 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자기한테 너무 포커싱을 안 해준다. 뭐 이런 거에 어떤 대한 반발이 아닐까.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사실 SNS 활동을 제외하면 정치 활동 거의 없고 어떤 스킨십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유승민 의원은 이렇게 높고 본인은 이제 빨리 전당대회 하자 이런 입장이고 공부모임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지지율이 너무 낮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호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 그럼 김기현 의원 입장에 좀 빙의해서 최 교수님 이 지지율을 좀 본인이 올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언을 좀 해주세요. 빙의를 또 하라고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백약이 무효긴 해요. 지금 상황에서. 백약이 무효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친윤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요. 그럼 좋은 영향 미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겠죠. 만약에 지지율을 올린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지지율을 올리는 것보다 당선 가능성을 높이려면 룰을 제대로 정해야 돼요. 지금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당선될 때 룰이 100% 국민 경선이었어요. 그러면 역선택이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윤승민 의원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이걸 바꿔야 되는 거지. 그러면 본인한테 유리한 확률을 만들려면 당원 몇 %, 예를 들면 국민 경선 몇 % 이렇게 바꿔야 돼요. 룰을 바꾼다. 당연하죠. 그 전략으로 가야 윤석열 정부와 어떤 코드를 맞춰가지고 그쪽에 지지를 받는다. 이런 그게 가능한데 그러면 친윤 그룹이 과연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100% 지지할 거냐. 집결해서 밀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친윤 안 해도 윤핵관들 안 해도 당연하죠. 라인이 여러 개가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약이 무효라고 말씀을 드리는 백약이 겁니다. 무효다. 근데 어쨌든 뭐 당심이냐 민심이냐 이 비율 논란은 뭐 여야 모든 전당대회에서 있어 왔던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정 지지율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 30%대를 이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쭉 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슈가 자세히 보면 좀 달라요. 초기에는 당내 분란, 뭐 내부 총질 문자 때 이제 영향을 주고 최근에는 이제 외교 논란, 또 비서고 논란 이런 게 주고 또 한때는 뭐 이제 집무실 이전과 관련돼서 뭐 예산 논란 이런 것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그 안에 항상 좀 당내 분열, 이준석 변수가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건 어느 정도 제거가 됐잖아요. 오늘 이후로. 그러면은 이 윤 대통령 지지율 좀 오를까요? 제가 볼 때 앞으로? 네, 앞으로. 아니요. 왜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번 조사가 이제 4일부터 6일까지 나중에 뭐 말씀해 주시겠지만 4일까지 6일이에요. 과연 저는 그 표절이래. 그 뭐죠? 윤석열 차? 만평. 만평. 그 내용이 100% 반영되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그게 아직 덜 반영됐다? 덜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또 대응도 문제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압박하고 고등학생에게 막 압박을 가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고등학생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이 문제예요. 왜 금상을 줬나요? 조직을 공격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표절로 갖고 나중에 우리가 얘기 나누겠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대응 자체가 사실은 또다시 지지율을 까먹는 행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깐 여기 지금 갤럽 조사 기준으로 보면 잠깐 반등한 이유는 지지층이 결집한 거예요. 위기감이 너무 24%가 떨어졌잖아요. 위기감이 작동해서 지지율이 잠깐 반등한 것은 결집을 한 거지만 또다시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다시 또 하락의 국면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자, 하나 더 보죠. 정당 지지도도 보겠습니다. 이게 좀 논란이 있는 게 이 정부 여당이 이렇게 못하는데 지지율 낮은데 민주당 지지율도 정체돼 있지 않느냐 안 오른다 이런 또 주장을 하는 보수 인사가 계시고 민주당 쪽에서는 여론조사를 종합적으로 봐라 오르고 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 보죠. 이게 갤럽 조사 이 갤럽 조사를 보면 10월 4일에서 6일 사이에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응답을 받았는데 국민의힘 33%. 민주당 32%, 지지정당이 없다, 무당층이 30%. 이러면 접전으로 보이거든요. 김 기자님,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론조사, 근데 지금은 사실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가 크게 의미 있는 데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자들. 왜냐하면 시즌이? 네,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비시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여론조사도 시즌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당 지지율이 그리고 아무리 한 정당이 잘해도 막 40% 이상 나오고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크지 않고. 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양쪽 정당이 뭐 국내 정치에서 뿌리가 깊은 정당들이고 고정 지지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제 정도가 있는 건데
건데 다만 이런 건 있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 초반까지도 떨어지는데 왜 야당에 대한 지지율은 안 오르는 거냐. 네. 이거에서 야당이 뭔가 반성과 성찰의 지점 찾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추세가 보여주는 거고 네.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큰 선거를 내리 2번 지고 바닥이 아니라 접전을 가는 것 자체가 추세선이 우리에게 있는 거다. 유의미하다. 예, 이렇게 이제 해석할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놓고 보면 보다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반적인 해석은 정부 여당이 이렇게 못하면 야당이 확 올라야 될 것 같은데 못 오르는 것도 야당도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반사 이익을 못 가져가는 이유는 이거가 뭘까?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의 눈높이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뒷부분에는 동의.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반성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동의. 근데 추세를 보면 추세는 민주당은 상승이고 갔다. 국민의힘은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마다 차이가 나는 데도 많아요. 네. 제가 지금 다른 데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쨌든 상승폭을 타고 있고 국민의힘 하락세가 된다면 명확한 거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이제 반등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다 받아오지 못하는 민주당이 그 부분은 반성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만 추세로 본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더 위감을 느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보이죠. 제가 시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보수층들이 응답 활성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만든 지 뭐 채 6개월밖에 안 됐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등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누가 보기에도 반등이 가시적으로 보이려면 본인들이 뭘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지지합니다라고 이제 지지층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래요. 과거에는 갑자기 비시즌 여론조사 비시즌 내가 처음 들은 얘기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10월에 이 연휴 많죠. 그렇죠. 가족들하고 나들이 해야죠. 불꽃 축제 봐야죠.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우승팀도 봐야죠. 단풍도 봐야 되고. 예, 그런데 요즘 젊은 층은 또 10월 말에 뭐 할로윈데이라고 축제하죠. 그 일리가 있는데 근데 국정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야당의 판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첫 주 지났는데 2, 3주 후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자, 언급한 갤럽 조사는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야, 시간이 짧아졌는데 이것도 오늘 중요한 이슈예요. 뭐냐면 오늘의 주간 말 윤석열 차 표절 아니다. 이거를 또 김한 기자님 뽑아주셨어요. 원작자죠 이 그림에, 그러니까 영국 만평가 스티브 브라이트가 이게 표절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아주 유사한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뽑아와서 비교해놓고 표절이라고 했던 거죠. 그렇죠. 이게 2019년 6월에 영국 일간지 더선에 실린 정치 풍자 만평을 표절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를 이제 누군가들이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표절이 아니라 했고 이분이 시사 만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거의 교과서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게 봤다 자기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도 내 작품을 표절했다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실력은 칭찬받아야 되고 이것은 풍자의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만평의 영감을 받아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냈다면 그것은 이 독창적인 이 학생의 그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부에 대한 풍자는 허용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이 원작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요. 과거부터 간혹 보는데요. 대선 후보였을 때는 뭐 많은 이제 후보들이 아유 얼마든지 코미디에서 풍자해도 되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는데 집권하고 나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거나 좀 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고소고발도 들어가고. 자, 정치 풍자가 좀 장려되는 문화가 허용되는 그런 표현의 자유가 풍성한 사회가 선진국이다. 이런 얘기를 또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자,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저는 그러니까 정치 풍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한대로 보장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제를 삼으려면 이런 걸 문제를 삼아야 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풍자를 하는 경우 또는 너무 외설적으로 표현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 과도하게 선정적인 경우 그런 거.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그 정치인이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들을 그림으로 표현해낸다. 그건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돼야죠. 만평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걸 표절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이 모든 만평은요. 기본적인 어떤 사실을 패러디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했던 것도 패러디해서 내용은 바뀌는 거잖아요. 등장인물도 바뀌고. 그리고 그 전에 예를 들면 영국 총리 같은 경우에 트럼프도 들어가고 중간에 그랬거든요. 그거는 영국 총리가 처해 있는 그 상태에 그 상황에서의 풍자적 그림인 거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검찰 이런 사람들과 연관돼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하나의 그림의 만평으로 그려냈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죠? 토마스 열차 가지고 패러디한 거요. 수만 가지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표절이라고 얘기해서 공격을 하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자, 문제다.
자, 아쉽게 오늘이 금요 톱10 마지막 시간입니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왜? 뭐지? 재밌는데? 근데 시사본부의 특성이 있어요. 뭡니까? 요 앞에 코너가 이 여론 오락관이었는데 네. 한참 재밌을 때 딱 끝나고 이 금요 톱10으로 바꿨거든요. 저희가 뭐 청취율이 떨어지면 코너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정점에서 한번 박수 칠 때 떠나라요? 박수를 많이 받을 때 더 재밌어지는 꼴은 보지 않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근데 거예요. 다음에 또 보면 다른 조합으로 또 복귀를 해요. 잠깐 쉬시라는 의미고요. 잘 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자, 추 교수님 예. 마지막 한 말씀. 예. 잘 되는지 지켜보겠다. 그건 농담이고요. 네. 그동안 아무튼 뭐 즐겁게 잘 방송해서 좋았고 예. 또 뭐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네, 그때 또 다시 인사드리고. 아니 그때는 반드시 여기서 하지 못한 그 언론학 개론. 그렇죠. 유니콘 그 강의 준비만 하고 한 번도 못했어요. 전설의 강의. 원고를 준비했었는데. 그러니까 네. 그거 조만간 뭐 그걸로라도 조만간 그 신간 내시고 신간 초대 뭐 이런 걸로 오실 저자 초대석으로. 김한 기자님은요? 저도 뭐 금요일 날 하루 한 주간의 뉴스 재밌게 정리해서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겠습니다. 저기 SNS 보면 김한 기자님 뭐 정치 얘기 하나도 없어. 아들하고 야구한 얘기만 맨날 올라오니까. 큰 관심은 없습니다. 다음에 스포츠로 모시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시사랭킹쇼 금요 톱10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김한 한결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의점 상품권이고요.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저희가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함께하는 스포츠 소식 정리, 바로 스포츠 본부 진행해 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0월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심경이 어떠십니까?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심경으로 그렇죠. 자칫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다가는 앞에 이제 그 김환 기자님한테 뺏기지 않을까라는 스포츠 코너를 경계하는 마음으로. 근데 일단 저 그동안 이 막 눈에 야구공 맞아서 멍들고도 나오고 막 엉망진창이었는데 이제 10월 딱 되니까 얼굴에서 막 물광이 나요. 나름대로 노력을 피부 하고 관리를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렇죠. 야, 이제 10월은 연예인의 모습이 된 정현호 PD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정규 시즌. 네. 이게 KBO 말이에요. SSG 랜더스. 네. 정규 시즌 1위를 확정. 근데 이게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 스포츠에. 네네.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개막 이후로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은 거죠. 개막부터 지금 시즌 마지막까지 네네. 1위를 계속 고수했다? 원래는 이게 골프 용어입니다. 이 골프에서는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내내 1위를 놓치지 않는 1위, 그 리드를 우승을 잡은 보고 선수. 와이어 투 와이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 골프랑은 좀 다른 게 골프는 라운드가 4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4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6개월간 그렇죠. 한 번도 놓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네네네. 당연히 사상 최초고 중간중간 물론 이제 LG라든가 키움에게 조금 쫓길 때도 있었지만 네네. 최대로 쫓겨도 2경기 차까지 접근했을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올해 SSG는 지속적으로 압도적인 팀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 경기에 우리가 완봉승. 그렇죠. 이걸 보기도 힘든데. 그렇죠. 6개월 동안 이어진 시즌에서 단 한 번도 쫓기긴 했지만 두 게임 차 정도 네네. 1위를 뺏기지 않고 결말을 지었다. 네. 자, 와이어 투 와이어. 원래는 골프 용어인데 네. 야구에서 이제 처음 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게 창단 2년 만이잖아요. 네. 후발 구단이고. 네. 자, 어떤 점이 이렇게 SSG의 압도적인 우승을 가능하게 한 겁니까? 역시 선발진의 힘이 가장 강력했죠. 왜냐하면은 김광현, 폰트 거기다가 이제 강력한 원투펀치에 이어서 박종훈, 문승원, 노경은 이런 선수들까지 있고 여기다 네. 오원석 이런 선수들도 있다 보니까 시즌 중반에 노경은이라든가 문승원 같은 경우는 불펜으로 돌릴 정도로 네. 굉장히 탄탄한 선발진이 있었고 여기에 대체 외국인으로 합류한 모리만드 선수도 사실 대체 외국인으로 합류하면은 성적이 그렇게 좋은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당당하게 선발진에 합류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타선 같은 경우는 약간의 기복이 좀 있긴 했어요. 이재원이라든가 최주환 선수가 좀 시즌 내내 부진한 모습이었는데도 다른 선수들이 좀 고른 역할을 해주면서 이끌었다. 그리고 네. 저는 그 중심에는 이 추신수 선수가 팀의 약간 리더로서 역할을 해줬다. 그런 점이 가장 타선에서의 큰 존재감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조율이 잘 돼 있는 그렇죠. 하모니가 맞았던 선발진의 역할이다. 네네. 야, 외국인 선수까지도 기량 발휘를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주 이제 이 대선배급 선수가 네. 이끌었고, 맞습니다. 거기다 각자 역할을 잘했고, 야, 그런데 이제 3위부터 5위까지. 네. 이게 일단은 또 시리즈가 시작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5위까지는 좀 끝까지 봐야 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3위인 KT와 4위인 키움과의 경기차가 반 경기밖에 나지 않아요. 네네. 이 부분은 이제 사실 키움 같은 경우는 고척돔의 영향으로 네. 잔여 경기가 제일 적습니다. 한 경기만 남았거든요. 아, 그래요. 반면에 이제 KT는 남은 4일 동안 다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3위를 수성하느냐 4위를 뺏기느냐 사실상 KT가 키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5위 싸움 같은 경우는 한 경기 반차로 이제 기아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경우의 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아가 모두 지고 NC가 모두 이기지 않는 한은 5위는 항상 기아가 이제 차지하는 경우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KT 입장에서도 다 패한다 그래도 한 경기만 잡으면 되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5위는 기아 그리고 3위는 KT 이런 부분이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근데 기아는 좋은 거네. 갑자기 안타깝다고 하시길래 당황했습니다. 아니 제가 안타깝다고 그런 게 뭐냐면 갑자기 저희 그 아이들 외할아버지 장인어른 생각이 확 나서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는 오비를 이제 오비 진짜요? 팬이었기 때문에 지금 두산 팬이신데 네네. 또 지역 연구로 보면 한화란 말이에요. 한화 두산이 다 한꺼번에 아래 있으니까 네. 한화에 실망하면 두산에 좀 기대를 걸고 그랬는데 그렇죠. 올해는 야구를 안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자, KBO 포스트 시즌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네네. 12일부터 와일드카드전인데 앞으로 맞습니다.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12일에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열리고 15일에는 준 플레이오프, 23일에는 플레이오프 그리고 31일부터 한국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 와일드카드 결정전 같은 경우는 두 경기 모두 5위 팀이 승리를 해야만 비교도 안 되고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구조고요. 준 플레이오프랑 플레이오프는 5전 3선승제 그리고 한국 시리즈 같은 경우는 7전 4선승제로 경기가 치러지게 됩니다. 자, 그럼 며칠 날 다 끝나는 거죠? 바우드가 이제 다 끝나게 되면 가장 길게 가더라도 11월 초에는 경기가 모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누가 먼저 선승을 빨리 쟁취하느냐 그렇죠. 싸움이니까 네네. 딱 마지막 날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전체 다 경기를 치르느냐 중간에 끝나느냐. 자, 이번 포스트 시즌의 변수 뭘 좀 꼽아주시겠어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다는 건 사실은 시즌 내내 압도적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SSG가. 그렇죠. 그런데 이 시즌 후반에 불펜이랑 타선이 좀 약해진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확률로 봤을 때도 압도적인 설마 그래도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는데 시즌 내내 1등 하다가 한국 시리즈에서 1등을 못하나? 네.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6개월 그렇죠. 동안 1위였는데 네네네. 이 부분이 저는 제일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SSG 선수들은 또 부담이 되는 거죠. 네. 압도적인 1등이었으니까 당연히 우승해야 한다는 어떤 부담감 이것과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심리적 부담을 털어내야 잘 되는데 그렇죠. 또 우리는 무조건 1위 해야 돼라는 너무 강박이 세면 흔들린단 말이죠. 그럴 수 있죠. 자, 끝까지 잘하는지 아니면 뭔가 또 돌변이 생기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하위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팀.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하나입니다. 한화. 자, 새롭게 태어날 홈구장의 주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좌우 외야 폴까지의 거리가 다른 비대칭형이다. 네네. 이러면은 좀 경기 운용에서 어떤 유불리가 있어요? 오른쪽 폴대까지의 거리가 95m고 왼쪽 폴대까지 99m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폴대가 좀 더 차이가 있네요. 짧은 건데 기본적으로 오른쪽 폴대 쪽으로 타구를 많이 보내는 게 좌타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좀 더 당겨친다고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좀 거포형 좌타자들이 많은 팀이 유리할 텐데 글쎄요. 한화에 최근에 이런 거포형 좌타자들이 없거든요. 홈 경기장인데.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내년에 이제 한화에서 외국인 선수를 데려올 때 가급적 좌타자 위주로 데려올 수도 있겠다. 그런데 마냥 유리하진 않은 게 이 4m 거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오른쪽 폴대 위에 외야 높이를 8m까지 높여놨습니다. 소위 말하는 몬스터볼을 설치한 거죠. 네네네. 반면에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철망없이 2.4m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오른쪽 우타자들한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높이는 낮으니까.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불리하다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외에 이 규정이 좀 특이한 게 불펜이 복층으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홈팀과 원정팀이 상하로 위치하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하는 이제 시도고 거기다가 또 이제 4층 관중석 사실 외야기도 하고 멀기 때문에 관중들의 선호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여기다가 인피니티 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호텔 가면 볼 수 있는 인피니티 풀 수영장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요새 많지만 많죠. 그래서 과거에는 하와이나 가야 있다는.
이 인피니프리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인스타 그 SNS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성지가 되지 않을까. 여름에 인증작직으로 많이 여름에 들어오실 것 그럼 같아요. 수영복 입고 이 인피니티 풀에서 경기를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주스 유니폼을 마시면서 입든 주스 마시면서 이런 식의 경기 관람이 가능할 것 같다. 비싸겠죠? 아마 가격대는 좀 있겠죠. 네. 아유, 내년에 부탁드립니다. 네. 얼마일지 모르지만. 네네. 내년도 아니고 언제 이게 개장할지 모르겠네. 그렇죠. 이제 한 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시공에 들어가는 준비를 몇 년 걸리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 구장이 만들어지면 네. 이제 한화가 부활할지 한번 네네. 기대를 해버리고요. 네. 이 거리가 길어도 이제 월이 높아져서 맞습니다.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다. 네. 자, 그래요. 이거 뭐 선수 팬 모두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인피니티 월 얘기, 풀 얘기를 하니까 네네. 확 갑자기 기대가 되네요. 네. 자, 가장 오래된 한밭 야구장 내후년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약간 DDP 동대문 구장 생각도 나는데 맞아요. 정 PD는 전국의 구장 다 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밭 야구장 이제 네. 새로 지어지는 한화 홈 구장 말고 네. 다음으로 신축이 시급한 곳 어디입니까? 연식으로 따지면 잠실 야구장이 가장 오래됐는데. 잠실. 그렇죠. 이 잠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관중석에서 이 경기장 딱 봤을 때 처음 들어갔을 때 열리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다는 야구 팬들이 많아요. 예. 쫙 펼쳐지는 그런 느낌. 네. 제일 큰 구장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잠실만큼은 조금 리모델링을 하고 할 수는 있지만 철거하고 재건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으로 가보면 약간 낙후됐다로 느끼는 게 의외로 문학입니다. 실제로 문학, 인천. 연식이 두 번째로 오래되기도 했고 물론 이제 SSG가 다양한 팬 친화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시설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의외로 약간 연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자 문학구장 그리고 잠실은 그냥 이제 좀 보수를 개보수해서 쓰더라도 그렇죠. 지금의 형태를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축구 소식으로 가보죠. 네. 해외 축구인데요. 이제는 뭐 괴물, 몬스터 넘어서 신, 갓 이렇게 부르는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의 홀란드더라고요. 맞습니다. 매경기 골이 쏟아지죠. 12경기에 이제 나와서 19개 득점 그리고 3개 어시스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시즌 12경기 중에서 득점 못한 경기가 딱 2경기밖에 없었어요. 이 2경기를 빼면은 10경기에서 19골을 넣었다는 거니까 그냥 넣었다면 멀티골인 거예요. 그냥 한 경기에 2골 정도? 네, 그건 기본이다. 가끔 쉬어가고. 그렇죠. 이러다가는 이제 이번 시즌이 홀란드 선수가 맨시티에서 만난 첫 해인데 시즌 종료 후에 바로 추가 연장 계약을 할 수도 있겠다. 네. 워낙 성적이 좋으니까 그런 기대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건 뭐 야구 점수로도 이렇게 내기가 그렇죠. 쉽지 않죠. 않은데 축구에서. 네. 자, 잘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직전에 있었던 도르트문트에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럼 이게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과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기량이 일취월장한 거예요? 맨체스터 시티 전술이 홀란드에게 딱 맞는 전술인 게 기본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박스 안에서의 공격에 좀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홀란드 선수의 가장 큰 특징이 빠른 스피드와 피지컬이기 때문에 그 박스 안에서 양질의 패스, 케빈 다브라이너 같은 선수들이 찔러주는 패스를 받아서 자기가 잘하는 피지컬을 이용한 득점만 계속하면 되는. 슛으로 연결시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큐베이터에서 계속 영향을 넣어주는 것만큼 계속 그냥 골 넣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냥 팀이 그냥 넣어라 그러고 이제 밀어주는군요. 그렇죠. 이게 사실 또 그리고 이 아버지의 팀입니다. 아버지는 알프 잉게 할란드도 맨체스터 시티에서 선수생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팀이라는 어떤 약간의 동기부여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부자 선수가 같은 팀에서. 그 심리적으로 동기부여가 되겠죠.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아버지 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구단주인 줄 알았잖아요. 과거의 선수였다 이거죠. 네, 깜짝 놀랐네. 주인은 누구죠? 시티는? 주인은 지금 이제 그 아랍 만수르 아닌가? 만수르 구단주가 그렇죠? 이제 하고 있죠. 예, 그래요. 자, 메시를 능가하겠습니까? 지금 같아서는 이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역시나 메시처럼 오랫동안 폼을 보여줄 수 있느냐. 피지컬을 앞세운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신체적인 저하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도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래요. 자, 앞으로 이제 자기 관리가 문제죠. 오래 뛰려면. 자, 메시나 또 호나우두 같은 선수가 될지 예, 지켜보고요. 호날두도 있고. 근데 또 우리 손흥민 선수와의 격돌도 앞으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기대가 됩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는 어때요? 최근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해트트릭을 기록한 이후로 이제 A 매치에 이제 왔다가 복귀를 한 상황인데, 그렇죠. 저번에도 말했지만 평가전 왔다 갔으니까 케인 선수처럼 초반 부진을 딛고 좀 일어설 수 있기 위해서는 토트넘에서도 이렇게 홀란드를 향한 직접 지원처럼 좀 약간의 물량 공세에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맨시티에 홀란드가 있다면 예, 토트넘에는 손흥민이 있다. 이렇게 경합이 벌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얼마 전에는 또 울버햄튼전 황희찬 선수와 지난 포옹 반가운 인사 나누던데. 네네. 뭐 이 홀란드가 인연이 있습니까? 그렇죠. 짤츠부르크 시절에 이제 홀란드랑 황희찬 그리고 리버풀에 있던 미나미노 선수까지 이렇게 뛰었구나. 삼각편대로 같이 뛰었었거든요. 네. 당시의 활약으로 셋 다 EPL에 입성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인연이 두텁고 반갑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379님 한화세구장 이름은 베이스볼 드림파크고요. 25년 개장 목표로 공사 예정입니다. 이렇게 네네.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스포츠본부 정현호 PD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은요. 1379-0720-4260-3318-9597님입니다. 자, 주말 연휴 가을 많이 누리시고요. 월요일 대체 휴일이지만 저희 돌아옵니다. 대신 시간이 5분 앞당겨집니다. 낮 12시 15분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